대한민국의 진짜 역사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효인이와 무기다! 이무기입니다. 김효인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천도교에 대해 살펴보면서 당시 조선 사람들 사이에서의 또 하나의 이슈, 볼셰비키에 대해서 언급되었었는데요. 효인 씨, 이어서 소개해 주시죠. 네, 1919년도 일기부터 볼 건데요. 볼셰비키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어요. 1919년 5월 24일 일기를 보면 사촌동생 치소의 부탁으로 게일 박사를 만나러 간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윤치호의 사촌동생 윤치소는 대한민국 4대 대통령이었던 윤보선 전 대통령의 아버지입니다. 게일 박사는 지금껏 일본인은 용감한데 반해 조선인은 겁쟁이들이라고 생각해 왔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생각을 달리하게 됐고, 일본에 3개의 계층이 있는데 상층에는 독일인, 하층에는 볼셰비키, 그리고 중간엔 소수의 현명하고 자유로운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책에서 볼셰비키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지만 윤치호 개인이 가진 생각은 아직까진 잘 드러나지 않네요. 1919년 11월 16일 일기부터 볼셰비키, 볼셰비즘에 대한 윤치호의 생각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11월 16일 현재 러시아의 볼셰비키 지도자 트로츠키가 본래 유대인인 것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는데, 수백 년 동안 러시아에는 유대인을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학살했다. 그런데 로마노프 왕조를 타도한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다. 다시 말해서 최근 3년 동안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수백 명, 아니 수백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인을 학살한 사람은 바로 유대인이다. 이 얼마나 기묘한 보복인가. 이걸 보고 신의 정의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는데, 정의가 아예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정의로운 주님은 왜 인간의 본성을 지금보다 더 정의롭고 자비롭게 만들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윤치호는 세계 정세에 늘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의 볼셰비즘에 대한 이슈들도 일기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데요. 1920년 6월 27일 700여 명의 일본인이 볼셰비키한테 무참히 학살된 사건을 일본 신문들이 대서특필했다. 그 무엇으로도 볼셰비키의 잔악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볼셰비키의 가혹행위가 일본이 시베리아에서 펼친 정책 때문에 러시아인이 반일 감정을 품게 된 것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이성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내용. 네,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에서의 볼셰비즘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1920년 10월 20일 영국에서 100만 명 가량의 광부가 파업을 했다는 소식. 거대한 폭풍을 만난 영국이 아무 탈 없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영국이 역겨운 러시아 볼셰비즘의 먹이가 된다면 지구상에서 희망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만일 영국이 볼셰비즘에 굴복한다면 교육, 종교, 의회, 상식 등 그 어떤 것도 볼셰비키의 짐승 같은 증오, 탐욕, 이기주의로부터 인류를 구해낼 재간이 없을 것이다. 이날 일기는 윤치호는 볼셰비즘으로부터 영국이 잘 버텨내길 바라면서 볼셰비즘에 대한 그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당시 영국은 인도를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영국과 일본, 조선과 인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비유가 되는데, 이 점을 통해서 당시 윤치호가 생각했던 가치관의 어떠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921년 4월 16일 영국에서 또다시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선언했는데, 영국이 이 엄청난 공경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건 영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대단히 중대한 문제다. 만일 영국이 볼셰비즘 치하에 놓이게 된다면 다른 국가들의 운명 또한 절망적이다. 여기서 영국이 볼셰비즘 치하에 놓인다면 다른 국가들의 운명 또한 절망적이다 라고 하는데, 이건 아마 당시 영국이 수많은 식민 국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국가들 또한 공산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럼 이번엔 조선에서의 볼셰비즘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1920년 12월 6일 신구 불온 사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중들한테 윤치호가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볼셰비즘에 섣불리 빠져들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 그 3가지 이유를 보면, 첫 번째, 우리들 사이에 볼셰비즘이 우세해지면 경제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취약한 우리는 곧 기아 상태에 빠져들 것이다. 두 번째,
엄청나게 큰 땅덩이와 호전적인 국민을 보유한 러시아는 지금까지 강대국의 침입을 잘 막아왔지만 볼셰비즘이 우리에게 침투할 경우엔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 것이며 그럴 경우 이웃 강대국들에게 순식간에 짓밟히게 되고 말 것이다. 세 번째, 러시아에서 볼셰비즘, 즉 극단적인 사회주의가 시도되는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 만일 이것이 좋은 것이라면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이 모두 채택했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 조선인은 때를 기다려야 한다. 늘 윤치호가 강조해왔던 말이죠. 네. 기다리면서 배우고 근검절약을 통해 경제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윤치호가 볼셰비즘을 비판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아니에요 아니에요 라는 말이 터져 나왔대요. 그래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윤치호가 강연을 하는데 이렇게 볼셰비키 욕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아니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윤치호가 충격을 받았어요. 결론적으로 윤치호가 하고 싶은 말은 하물며 당시 조선보다 힘세고 커다란 나라들도 이 볼셰비즘을 채택하지 않고 있는데 약하고 한없이 작은 조선이라는 땅에서 이 볼셰비즘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0년 전 당시에도 실제로 조선 사람들이 그때도 공산주의를 꿈꿨다는 게 보이죠? 그렇다면 조선인이 그토록 쉽게 볼셰비즘에 빠져드는, 그러니까 볼셰비즘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921년 1월 22일의 일기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 조선인에게 남다른 한 가지 재능이 있다면 그건 기생본능이나 심리, 즉 더부살이하는 것이다. 예전에 조선인은 인륜이라는 미명하에 친척과 친구들에게 얹혀 살았는데 이제는 애국심이라는 미명하에, 더 나아가서는 사회주의라는 미명하에 남들에게 얹혀 살고 있다. 이거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조선인의 특징, 기생 파트와도 이제 좀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두 번째, 일본 정권이 조선인들을 거지나 다름없는 상태로 몰아세웠고 조선인들은 수백 년 동안의 기생 심리로 인해 자구의식과 생존 경쟁, 정신이 뿌리 뽑혔다. 그래서 이런 조선인은 총독부의 지원을 받는 일본인과 경쟁하게 되면 한낱 운동선수와 맞서 싸우는 악이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부패한 조선왕조 치하에서 조선인이 부자가 되기란 불가능했었다. 그러나 좀 더 자유로운 일본 치하에서 조선인이 최소한의 생존수단을 찾기란 점점 더 불가능해져 가고 있다. 조선인은 이 끔찍한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그래서 볼셰비즘을 환영한다. 네. 그리고 1923년 1월 13일에는 고학생들이 서울의 새 음식점에서 벌어지고 있던 연회를 엎어버린 사건이죠. 하나는 명월관에서, 하나는 국일관에서, 하나는 세심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일을 벌인 학생들이 내건 명분인 즉슨 수만 명의 빈민이 추위와 기아에 떨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음식점에서 즐겁게 노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소련 볼셰비즘이 조선에서 모습을 드러낸 단 하나의 단면일 뿐이죠. 이때 이 독립운동과 반일감정으로 어지러웠던 조선에서 벌어졌던 크고 작은 소요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노동자의 유사어로서 사용했던 프롤레티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당시 조선에서는 이걸 무산자로 번역을 했죠. 만약 무산자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거라면 조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나라임에 틀림없다. 이날 내용을 보면 공산화를 위한 볼셰비즘이라는 것에 대해 당시 꽤 많은 젊은이들이 매료됐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만약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라고 한다면 조선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나라다 라고 윤치호가 비꼬고 있죠. 1924년 1월 25일 소비에트 러시아의 독재자 레닌이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어느으로 보나 레닌은 진정한 이상주의자였다. 그는 소련인을 위한 길이라고 여기는 것에 자신을 기꺼이 내던졌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한낱 이상에 불과한 이념을 현실 세계에서 구현한답시고 자기 나라를 지옥에 빠뜨려 끝내 이상이란 게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입증하고야 말았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유형의 이기심에 다름 아니다. 이때까지 일기에서 볼셰비키를 바라보던 윤치호는 어떤 답답함, 분노 그런 감정들이 보였다면 이날 일기에서는 한낱 이상에 불과한 이념이 결국 실패한 이념임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윤치호의 말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즐거움, 기쁨 그런 게 느껴졌어요. 1924년 7월 8일
조선의 기고가들은 인간을, 특히 조선인을 대체로 6개의 계층으로 나눌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3계층은 무조건 나쁘고 나머지 3계층은 무조건 훌륭하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부자는 모두 사악하고 노인은 모두 어리석고 남편은 모두 야비하다. 그런가 하면 가난한 사람은 모두 선하고 젊은이는 모두 현명하고 여성은 모두 훌륭하다고 보는 것 같다. 이 얼치기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만드는 조선의 일간지들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은 어깨를 들먹이고 젊은이는 반항을 해대고 여성은 우쭐거린다. 조선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동맹 휴학도 대부분의 경우는 신문이 소련 유형의 사회주의를 선전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네, 그리고 1929년 2월 11일 무솔리니의 자서전을 읽고 있다. 그는 대단히 유능하고 정직하고 상식 있고 정력적인 사람이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중국, 소련, 인도, 조선에서도 무솔리니 같은 인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낭만적인 국제주의 짐승 같은 볼셰비즘, 구역질 나는 사회주의 같은 지긋지긋한 것들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말이다. 그러나 무솔리니 같은 사람은 호전적인 민족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람이 조선에 등장한다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사실 무솔리니는 이탈리아에서 사회주의 혁명가로 되게 유명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파시디 콤바티멘토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사회주의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극우파로 급편향했어요. 여기서 이제 윤치호가 말하고 싶은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시 조선인 대부분이 힘든 현실 앞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으로 다가오는 볼셰비키, 사회주의적인 개념에 매혹됐고 설상가상 사람들은 온통 반일 감정에 휩싸여서 그저 눈앞의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 썩은 동아줄을 잡고 그게 이제 제대로 된 동아줄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을 비판도 비판이지만 이젠 다시 그 이념에서 깨어나는 게 불가능하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엔 이어서 이 당시에 있었던 또 하나의 이슈,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스튜브 많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파시디 콤메디멘토 콤바티멘토 다시 할게요. 콤바티멘토